자, 이번 시간에는 제66회 TET 2급 기출문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실무 이론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실무 수행 문제로 실기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수행 파트 한번 쭉 내려가 봐야겠죠. 이론은 됐고요. 실무 수행 파트. 자, 보시게 되면 TET 2급에서는 회사가 제조업이에요. 회사 이름은 바람바람이라는 회사고요. 선풍기 제조업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이따가 문제에서 나오기는 하겠는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이 제조업이라 그러면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쓰라는 얘기고요. 제품 매출 코드 번호가 아마 404번. 즉 회사에서의 주 매출 손익계정에 있는 매출액 있잖아요. 그 계정이 404번 코드 번호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뜻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 수입 있죠? 임대 수입 이 코드 번호도 400번대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여기 제조업만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를 하고서 임대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900번대 임대료 계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면 400번대로 써야 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뭐 잠깐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실무수행 1번 문제부터 한번 차례차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1번의 첫 번째 문제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여러분이 왜 3만원 초과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은 법인세법, 세법으로 세금 계산할 때 3만원 초과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받게 될 때 그 증빙자료, 그 적격 증빙이라고 해요. 적격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수취해야지만이 비용으로서 그 금액을 인정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3만 원 초과되는 그 증빙 서류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면세품목에 적용되는 계산서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번째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격 증빙 또는 법정 서류 증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돈 3만 원 초과하는 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증빙 서류로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사용한 수익에서 매출에서 뭐 수익이죠. 여기 비용 그 비용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증빙 서류를 못 받았다면 3만 원 초과했는데 이런 증빙서들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 공급가액이죠. 공급대가라고 해야 되겠죠. 공급대가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맞겠네요. 공급가액의 공급대가에 대해서 2%의 2%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산세를 내고 난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입력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법인세 신고할 때 여러분 뭐 여기서 아직 배우지는 않겠지만은 법인세 신고할 때 그 법인의 비용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얘가 2%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랍니다.
자, 날짜를 보니까 그 거래가 발생한 날짜는 거래 일시 여기 나와 있죠. 1월 25일 날짜로 요거를 입력해 주어야 될 것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영업부 직원 전 현무. 아, 참,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TT 2급 여기서부터는 비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본사 차원의 판관비로 해야 되는 800번대 비용인지 또는 8,000번이 아니라 800번대요. 비용인지, 그다음에 공장에서 사용된 비용인 500번대 비용인지 얘를 반드시 구분해서 비용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800번대에서만 고르다 보면 요거 놓쳐갖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긴 영업부 직원 전현무 씨가 출장 시 택시요금 3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택시기사한테 영수증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하니까 거래자료는 영업부 직원이 업무를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거래자료에 대해서는 1월 25일 날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차변에 여비 교통비라고 해서 얘는 800번대 보통 800번대를 판관비라고 해서 가로치고 쓸 때는 이렇게 판이라고 써요. 그리고 금액은 3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3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거래자료 입력 요 항목에 대한 거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 서식 작성하라고 얘기를 했죠. 요 자료 보고서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다가 하나하나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요 내용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음. 자, 여기 감독관 확인번호라고 되어 있죠. 감독관 확인번호는 여기 AXE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누르시고요. TT 2급 나와 있죠. 여기 회계. 우리 이거 회사 확인해 봐야죠. 바람바람. 회계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1월 25일 날짜였었죠. 차변에다가 여비교통비 입력해 주세요. 여비교통비 눌러주시고 500번이 아니라 얘는 800번이에요. 금액은 35,000원. 대변에다가는 지금 현금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해도 되고요. 35,000원 또는 여기다가 그냥 출금 전표로 해서 35,000원 그냥 표시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면전 거래자료 입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2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회계 전체 화면에서요. 여기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라고 되어 있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하시고요.
거래일자는 2023년 1월 25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상호는 상록운수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김택영. 그 다음에 사업장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46-3 있는 거 그대로 써준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210-8108-059. 거래 금액은 35,000원 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작성할 때 여러분 꼭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 이 영수증 수명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이거를 작성해서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거 처리하실 때 좀 편하겠죠? 이유를 알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을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 2%의 가산세를 내고 그 비용을 비용으로서 인정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분이라는 게 딱 떴어요. 이 구분의 내용은 뭐냐면 3만 원 넘는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 5천 원 택시비에 쓴 것처럼요.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거래처들은 적격 증빙을 줄 수 없는 그런 거래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받은 영수증이 3만 원짜리 이상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산세 2% 그거 안 받겠대요. 왜냐면 이런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적격 증빙을 발급해 줄 수 없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가산세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여기 택시 운송 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가 여비교통비로 지금 사용했단 말이죠. 여비교통비 여기 800번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엔터를 띵 치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서식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2는 작성이 됐죠?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인전 1도 작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한 내용이 여기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명세서 새로 입력했을 때는 명세서 블록이 클릭하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택시 운송 용역 항목이 여기 반영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합계 금액에서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 가산세 내는 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벌써 입력됐던 것도 여기 한 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3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산세 2% 내지 않고 이 금액은 그냥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있는 것은 2%의 가산세를 내야 할지 되고, 그런 다음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2번 작성하고 1번으로 오셔가지고 반드시 요 명세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반영을 시켜놔야지 감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수를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마무리가 된 거고,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것도 한번 작성하는 요 페이지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약속금의 만기결제 할인 및
배사용도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래일자는 2월 15일이고요. 서원산업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음을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우리은행 당좌입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거래자료 입력하라는 게 기본이겠죠. 뭐 FAT 1급 배우실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배우셨을 테니까. 자, 일단 여기 1,000만 원짜리예요. 그죠? 1,000만 원짜리 이 어음을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서원산업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음을 은행에다가 매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먼저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인료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첫 번째 문제 요구사항인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얘기하면 차면에 지금 당좌예금으로 당좌예금은 어디였어요? 우리은행이라고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지 되죠. 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만 원 비용을 제하고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980만 원만 이렇게 들어왔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금 우리가 받을 어음으로 갖고 있던 이 어음은 누구한테 받은 거였었어요? 서원산업으로부터 받았던 이 1,000만 원짜리 어음은 여기 은행에다가 줬겠죠. 우리은행에다가. 자,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뭐 많이 특이한 거라서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만기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음을 은행에다가 주고 할인받은 이 할인료 수수료라고 쓰시면 안 돼요. 얘는 받으러 문 계정 자체가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안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우리는 묶어서 매출채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다가는 이 매출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쓰셔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서 지금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고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할인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이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매각할 때요. 이렇게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차입 거래로 기록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입 거래로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 대부분의 거래는 매각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회계 처리를 거래 자료를 이렇게 요구한 대로 입력을 한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놓고 난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라고 했던 거 FAT 1급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 거래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전표 입력에 가셔서요. 날짜는 2월 15일 거래로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었어요. 당좌예금 우리은행이라고 했었고요. 금액은 98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그 할인료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써주기로 했었죠. 금액 여기 2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갖고 있던 바드럼은 어디 거였었냐면 서원사를 거였었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거래 자료 입력은 이렇게 입력이 끝났고 바드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F3 누르시게 되면 우리 바드럼 현황이 뜨단 말이죠. 자, 상태 이거 우리 지금 할인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할인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바드럼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어음을 받아 두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어음에 대한 정보를 벌써 다 입력을 해 놓은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어음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어음 번호 입력하는 게 나오죠. 어떤 분은 요거 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지 아무 때나 입력하는지 막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려울 거 없이요. 이 어음 번호 칸에 갔을 때 F2키 한번 눌러보세요. 있으면 그거 사용하면 되고 없으면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F1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럼 받으러 우리 서원산업에서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얘를 파는 거니까 서원산업 여기 선택 누르시면 자료가 어음 번호 그 다음에 여기 만기일까지 다 입력되어 있는 거 발행 회사라든지 지급 은행이라든지 다 표시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할인 기간이라고 또 나와 있죠. 할인을 했기 때문에 할인 기간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2 눌러서 우리은행 당좌 우리은행에서 지금 할인 기간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요거까지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할인을 했을 때는 할인율은 없기 때문에 할인율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료의 입력이 수행과제죠. 마무리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기하금 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하금 입금은 또 뭔 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무선 선풍기에 대해서 3월 10일 날짜로 거래 일자가 3월 10일이에요. 세액회사 지금 견적서죠. 이게 견적서 수량 무선 선풍기 20대 공급가액 세액해서 총 공급대가 금액이 450만 원 이렇게 견적을 했는데 3월 10일 날 여기 견적한 거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 45만 1,000원 계약금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료 1, 자료 1은 예죠.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해서 발급한 견적서 이렇게 견적을 했고요. 자료 2 이거는 자료 2는요.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 공급 대가의 10%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우리가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 거래 자료를 입력해 달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입력해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날짜는 3월 10일 날짜로 차변에 지금 보통예금으로 돈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이 증가했겠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금액은 45만 1,000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자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먼저 받은 거죠. 그때 계정 못 쓰나요? 선수금 한자어로 선자는 미리 이미 이런 뜻이고요.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금은 돈이에요. 그래서 선수금 해놓고 선수금도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지 돼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받았나? 서구전자로부터 받은 거죠. 서구전자가 선수금 계약금을 보내온 거예요. 금액은 45만 1,000원. 예, 이렇게 써주시면 수행과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하는 거 이렇게 반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볼 때에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계약금으로 받은 거 계정을 선수금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3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 날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랬었어요. 그럼 여기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금액은 45만 1,000원. 자, 대변으로는 선수금 들어왔었죠. 선수금 거래처 꼭 써주셔야 한다 그랬어요. 서구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도 45만 1,000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수행과제의 입력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무수행, 이제 두 번째 파트네요. 두 번째 파트는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TET 이거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문제 출제되는 형태가 같다는 걸 아시게 되실 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거래명세표 보여주고 거래자료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기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시게 되겠죠?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래 일자는 4월 5일로 되어 있네요. 4월 5일자로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이죠.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예요. 자, 여기 내용은 자, 이번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적격증빙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얘네들 거래 자료는 우리가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왜요? 증빙서류가 적격증빙인 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중 255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자기합수표로 받았을 때 우리 얘는 현금으로 여러분 처리하라는 거 그런 얘기죠. 자기합수표 받았을 때는 현금 받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요거 실수해가지고 보통 예금이라고 쓰시더라고요. 이거 보통 예금이라고 쓰면 안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이 보통 예금 사실상 문제도 여러분들 그렇게 헷갈리라고 실수하라고 낸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저는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뭐라고 공급가액이 얼마라고 입력이 되겠어요? 여기 2,050만 원이라고 입력이 되겠죠. 자, 이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제품을 공급하고 255만 원 전체 금액 10% 계약금식으로 들어온 거죠. 현금으로. 그래서 얘를 자기업수표 현금 받았다고 하니까 현금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25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자, 대변은 이렇게 제품 팔았을 때 뭐라고 기록해요? 제품 매출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죠. 공급가액은 2천 여기 공급가액 이따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겠죠. 얘는 2,050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어디로 받게 되든 간에 아직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255만 원 받았으니 나머지 금액 남은 거는 2천만 원 이렇게 남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거 썼고 205만 원에 대한 거는 부가세 예수금에서 20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거래 자료를 이따가 이 거래 명세표를 보고 공급가액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 분계를 누르게 되면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자동으로 띵 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현금과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여기 세방기업을 써주는 것이 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거,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다고 해서 여기를 보통 예금으로 쓰면 안 되고 외상 매출금으로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요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4월 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유형. 지금 얘는 매출이죠. 제품을 팔았다고 했으니까 매출이고,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뭐예요? 전자 세금계산, 세금계산서죠. 그랬을 때 우리는 11번 과세 이걸 눌러주면 돼요. 자, 품목은 무선 선풍기라고 알려줬죠. 자, 수량은 100개, 단가는 20만 5천 원. 자, 거래처는 세방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세방기업. 자,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할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현금도 받았고 외상매출금도 발생했으니까 분계는 혼합분계를 누르셔야 돼요. 혼합분계를 누르게 되면 반드시 차익이 생겨서 회계 처리가 마감이 안 된 상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차액 없도록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분계는 어떤 걸 눌러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완성되게 처리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공급가액하고 세액 입력하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요거의 항목에 대한 여기 회계 처리가 여기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자동 나와 있고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전 뭐만 정리해 주면 돼요. 이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만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된다는 뜻.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아까 우리 자기압수표 받은 거 현금이죠. 현금은 얼마 받았냐면 255만 원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 해서 2천만 원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이 거래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입력을 해 준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부가가치세 2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날짜는 4월 5일 것만 하면 되죠. 엔터 치면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자, 클릭해 주시고 여기 전자 발행, 지금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입력했고 이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만들라고 명령을 주는 것. 세금 계산서 자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든 다음에 전송할 것이니까 만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자 발행이에요. 전자 발행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그냥 발행 누르면 자,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세금계산서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거래처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죠. 그게 아카데미 전자세금에서 전송하는 기능은 여기 두 번째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기 위해서 로그인하고요. 자, 어떤 건데 어떤 거를 전송할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 매출 조회를 해보면은 지금 전송해야 될 게 딱 나와 있고 지금 현재는 미전송 상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발행 여기 발행을 여기다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조회하면서 여기를 많이 누르시게 돼요. 여기 눌러도 상관없고요. 여기를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세금계산서가 여기 위에 승인번호,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관리번호, 책번호, 일련번호 자동으로 쫙 부여가 돼요. 발행 눌러볼게요.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부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전송이 끝난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인매출 전표 입력에서 4월 6일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 세금 전자세금에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래자료 입력이 끝났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우리 실무 업무에서도 회사에서 여러분이 업무를 보실 때 이런저런 이유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해서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 4월 거래 날짜는 4월 10일이죠. 4월 10일 날짜에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료 설명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4월 10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실무 업무에서는 아까처럼 문제도 계약금 나왔었지만 계약금을 받게 되면 거래처로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전송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가액하고 세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것인데 그 계약금 우리가 4월 10일 날 요 전표를 여기 칸이 좀 좁네. 조회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변에 얘는 뭘로 받았다고 할까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금액은 220만 원 이렇게 받았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돈을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계약금 받은 거 써놓겠죠. 금액은 20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은 얘는 그냥 그대로 부가세니까 부가세 수금해서 20만 원 받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요 10일 날. 그래서 여기 붕괴된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얘가 다음 상황을 보아하니 본 거래에 대하여 노조 파업으로 일정 지연으로 물량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계약이 해제됐대요. 계약 해제일은 5월 10일이래요. 4월 10일 날 우리가 계약금 받았는데 지금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날짜는 이 계약 해제가 발생한 이 날짜이기 때문에 5월 10일 날짜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보내줘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여러분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날짜로 발급해 줘야 되는지 이것도 많이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다고요. 계약 해제가 발생한 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특히나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얘처럼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그 거래가 이렇게 계약 해제가 될 때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꽤 많이 틀려요. 이건 제품 매출도 아니고 반품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요 계정 때문에 그래요.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똑같이 외상매출금하고 다 마이너스 그 자리에 해주면 되는데요. 이 계약금인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5월 10일자에 그 거래내역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답안지에 보면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어차피
이 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입력할 때 이 선수금 자리도 여기 뭐라 해야 되나? 이 선수금 자리도 여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부가세 예수금 자리도 마이너스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 분기할 때 얘는 3번 혼합 분기로 눌러놓고 요거를 갖다가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수금 자리 계정 똑같이 선수금 자리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자리에 마이너스, 그리고 이 금액 계약금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 현금이라고 해가지고 2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그럼 차변은 차변은 없어요. 차변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 5월 10일 날 계약할 때는, 여기 거래를 입력할 때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선수금으로 220만 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2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내보내줬다고 하는 이 현금 계정만, 요 선수금 계정 고쳐주고 요것만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실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해할 때도 요게 제일 깔끔하게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에서 봐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분계를 하는데 어떻게 차변에 아무것도 없고 대변에다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실무에서는 그렇고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처리해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까지, 그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라고 하니까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0일 거래라고 그랬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요. 4월 10일 거 조회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금 받았을 때 것이 나와 있죠. 이 상태의 것을 위에 수정세금계산서, 우리가 지금 이 거래 건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니까 클릭해 주시고요. 항목은 수정사유가 뭐예요? 수정사유는 계약의 해제 4번이죠. 4번 누르시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했던 거 4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날짜는 4월 10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계약 해제가 발생한 날짜인 5월 10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5월 10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계약금 그대로 써셔도 돼요. 뭐 계약금.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것만 정확히 해주시게 되면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4월 10일 거래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딱 눌렀어요. 이러고 여러분 만세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 4월 10일 거 말고 우리가 5월 10일 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차익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계약금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혼합분계로 돼서 차변, 대변 계정이 정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게 돼요. 이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마이너스는 붙어 있고 밑에 계정을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마이너스 20만 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계정 뭐라고 써줘야 돼요? 예, 선수금이라고 바꿔주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 선수 계약금 받았을 때처럼 선수금 이렇게 해주시면 선수금 부채로 발생했던 거 선수금 그대로 마이너스로 해주는 게 되는 거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대변에다가는 이번에 다 현금으로 줬다고 하니까 현금 이렇게 하고 두 개
합기금액 220만 원을 현금으로 띵 이렇게 쳐놓게 되면은 회계 처리가 다 됐죠. 차변이 없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앞에서 발생했던 계약금 받았을 때 취소 마이너스로 취소해 주면서 현금 지급된 거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차입 금액도 딱 없어졌죠.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계약금에 대해서 계약 해제가 됐을 때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그 해당 거래량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할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좀 더 다른 방법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답안지를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5월 10일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는 5월 10일 걸로요. 자, 아까하고 똑같이 지금은 이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냥 발행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클릭하시고 자, 전송해야죠. 매출조회하면 나와 있고 미전서 그냥 발행 눌러요. 다 부여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민미출 전페에 가서 5월 10일 거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까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하는 사업자라고 얘기 드렸었죠. 자, 그래서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매달 20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래요. 자,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 9월 1일부터 24개월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고요. 뭐 특이한 사항은 아직 없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때 여기 부속서류 작성하는 문제도 지금부터 나오는 항목들이거든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 신고서 부속서류 작성하라고 요구할 텐데 그때 여기 뭐 우리 거래처 내용 사무실하고요. 뭐 면적 입력해야 되는 거. 즉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게 이따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만 입력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료 1은 하여튼 월세 사무실에 대한 월세 계약서였었고요. 두 번째 자료는 매달 200만 원씩 임대료 우리가 받기로 했으니까 그 임대료에 대한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자료 1은 계약서이고 자료 2는 임대료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대료는 9월 1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 확인했대요. 자, 3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또 간주임대료는 이따 3번 문제 진행할 때 그때 설명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수행과제 1번부터 해보자고요. 9월 1일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앞에서 하는 거 연습해서 여기 문제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전자입력으로 회계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9월 1일 거래가 뭐였었어요? 요 임대료요. 저기 부동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하는 건 매출이에요. 그죠? 9월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얘를 9월 1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유형은 지금 매출이고, 그 다음에 과세, 부동산 임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는 11번이라고 그랬죠. 자, 품목은 뭐라고 써요? 아까 세금계산서에 있었던 9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해신전자,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번 눌러서 전자입력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혼합분기 눌러야겠죠. 보시게 되면 여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공급가액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얘가 임대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 뭐 이거는 정확히 잘 와 있죠. 근데 규정 뭐를 수정해 줘야 돼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200만 원에 대해서 400번대 제품 매출이 아니라 여기다가 F2 눌러서요. 임대료라고 조회를 띵가시 하면 임대료 수입 똑같이 400번대로 되어 있죠. 바로 요거 하나 누르란 얘기예요. 보통 임대료라고 여러분이 FAT 1급까지 공부하셨을 때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임대료라고 쓰는 거는 코드 번호가 900번대예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400번대 이게 매출액 주 매출 계정이거든요. 매출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400번대 코드에 임대료 수입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220만 원은 아까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고 했었어요. 220만 원에 대해서 신한은행으로 들어왔었죠. 여러분이 이거 자료 입력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글재도 많고 그래서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예금까지는 알고 여기서 220만 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그냥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보통예금에 대한 이 거래처가 안 바뀌어 있어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신한은행. 이거 잘 틀리신단 말이죠. 감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한은행 보통으로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곧 잘 틀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수행 과제에서 첫 번째 여기 거래 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봤더니 여기 이기 예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예요. 요거 작성해 달래요. 그리고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2.9%로 해달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 천천히 잘 들으면 요 파트도 좀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운 거려니 생각하고 제 설명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또 실무 업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뭐 우리 주변에 생활하면서 주변에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즉 건물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가 되면 그 부동산 건물주들은 다 이거 신고 의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놓게 되면 여러분이 실무할 때 여기저기서 도움이 많이 될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일의 부속서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기 예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조회하시고요. 자, 여기 적용 이자율 간주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9%라고 그랬죠. 여기 이자율에다가 2.9% 적용하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바꿔주시는데 사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자율은 아마 요거 손대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용돼 있는 상황일 거랍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2.9%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는 F2 눌러서 해신전자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하나씩 보면서 해볼게요. 잠깐만. 자, 주소에 보면 층 나와 있죠. 몇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로 2층이라고 되어 있죠. 2층 201호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층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201호 통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나와 있네요. 자, 어디 갔어? 면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 면적 95라고 되어 있죠. 용도는 사무실. 쓰는 거 여기서 그거밖에 없어요. 면적은 95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용도는 사무실. 지금 임대한 그 건물에 대한 내용들 등록 사항들을 써주는 거예요. 임대 기간은요. 임대 기간은 2023년. 여기 임대차 기간은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자리 거 써주는 거예요. 2023년 9월 1일부터 24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025년이 되겠죠. 8월 31일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보증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여기 월세 보증금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넣어주시면 돼요. 1억 원. 그다음에 월세는 200만 원씩 내기로 했었어요. 자, 관리비나 다른 내용 지금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아까 세금계산서도 그렇게 발행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작성해달라고 하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작성이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보증금 이자라고 되어 있고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23만 8,356원 나와 있잖아요. 자, 이 간주 임대료라는 용어, 이 간주 임대료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이 임차인이 있죠. 해신산업 즉 임차인이 이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1억 원을 냈어요. 관리비 월세는 그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매달의 비용인 것이고 그 이외에 보증금 1억을 냈는데 이 간주 임대료라는 뜻은 이 보증금 1억에 대한 이자인 거예요. 근데 이 이자를 임차인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갖다 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임대인이 이 보증금 1억을 은행에다가 맡겨 놓았었더라면 한 달에 지금 여기는 계약 기간이 9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저기 부가세 예정 신고는 7월, 8월, 9월 세 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9월 1일부터였었으니까 한 달치밖에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보통 예금에다가 1억 원을 넣어 놓았다면 이자율 2.9%로 한 달 이자 요만큼이 발생했을 거란 뜻이에요. 국가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이자는 임차인이 직접 돈으로 지급한 건 아니지만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추가 수입으로 이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 발생한 어, 여기 이자가 바로 임대료의 일부라고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임대료라고 하니까 이 임대료를 부르는 명칭이 보증금 이자를 간주임대료라고 부르고 이 임대료의 10% 부가세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주임대료 이자가 한 달 동안에 23만 8,356원이 발생했으면 부가세 여기에 대해서 10%
납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그 이자에 대한 10%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계산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결론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해 드리고 이따가 입력하시면 부가세 여기 10%라고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끝에 자리 빼고 23,835원 이렇게 나오겠죠. 요 23,835원 이거 부가세 납부해야지 돼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이 간주임대료는 누가 납부하기로 했냐면 임대인,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이 납부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만큼 간주임대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계산할 때 여기 차변에다가 좀 멀리 쓸게요. 차변에다가는 여기 임대인이 부가세라는 세금을 납부하니까 계정은 세금과 공과라고 쓰셔야 되고요. 금액 23,835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니까 얘는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23,835원 이따가 이렇게 분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게 부가가치세 신고세 그대로 반영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뜻은 뭐 이런 말뜻이에요. 보증금 이자라고 나와 있는 거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증금 이자 23만 8천 요게 공급가액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세액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입력하게 되면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만 조금 눈여겨보시게 되면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더란 얘기죠. 자, 일단 작성은 다 끝났고요. 자, 여기 누르고 이 항목은 됐어요. 그래서 좀 내려가셔서 두 번째 문제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했고 여기서 결과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까지 적용해서 간주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산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날짜는 9월 30일자로 해달라네요. 자, 유형은요. 간주임대료는 내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 증빙 서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해서 내가 알아서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 서류가 없는 매출세 즉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할 때는 여기 14번 건별을 갖다가 쓰셔야 돼요. 차후에 계속 문제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간주 공급이라든지 간주 임대료 다시 한번 여기다 써놓을게요. 문제에서 간주 공급 또는 간주자가 들어간 거예요. 간주 임대료 이런 거래에 대한 것들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은 14번 건별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부가세 유형의 건별의 의미는 증빙 서류 적격 증빙 없음이에요. 근데도 매출로 잡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격 증빙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자리에다가 매출 부가세로 입력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간주 임대료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아까 금액 계산했던 보증금 이자 있죠? 자, 보증금 이자 23만 8,356원. 근데 간주임대료 이거 건별로 넣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나눠져요. 그럼 다시 한번 넣을게요. 23만 8,356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23,835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금액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까 여기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에서 요 금액인 거예요. 요 금액. 뭐 이 금액이라고 해도 돼요. 얘가 공급가액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10%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여기 매매실전표 입력해서 여기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뭐 코드 거래처명 없죠? 우리 신고만 우리 그 임대업자가 자기한테 주는 것이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분개를 할 때 보세요. 분개할 때는 혼합 분개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로 나와 있고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부가세 예수금 요 자리에 세액으로 나와 있죠. 요거 회계 처리할 때 작성하는 방법만 잘 익혀놓으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부가세는 그대로 와 있어요. 근데 여기 공급가에 보증금 이자였었죠. 보증금 이자는 임대업자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만 납부하면 되니까. 이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분기할 때 여기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뭐라고 썼었어요? 세금과 공과라고 썼었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800번 세금과 공과로 써주시는 거예요. 판관비로. 그래서 800번 때 판관비로 세금과 공과 써주시고요. 공급가액 필요 없어요. 여기 부가세 납부하는 것만큼만 23,835원 이렇게 똑같이 처리해 주시게 되면 끝났어요. 그러면 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것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세 요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세 번째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2기 예정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우리 매출 여기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그 전자세금 계산서 부동산에 대한 거 200만 원 발급한 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14번 건별 입력했던 거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기타에 요 금액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자 얘는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됐어요. 건별로. 그다음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내역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요 밑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이 금액이 있는 것이에요. 얘는 전표, 얘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두 가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번 수행과제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저기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조금 연습하시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문제 쭉 읽어보고 자료 이런 거 그냥 입력하시고 순서대로 띠릭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문제는요, 네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이것도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속서류 중에 하나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자료 첫 번째 거에는 과세 매출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세금계산서 산 거네요. 세금계산서 우리가 참 판매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인공지능 선풍기를 판매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개, 두 개 관계가 뭐가 있겠죠? 이따 문제에서 아마 요구할 것 같고요. 자료 두 번째 거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관련된 거, 세 번째 거는 현금 영수증에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주어졌어요. 세 가지 자료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료 1 세금계산서죠. 하남전자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대요. 위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래요.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는데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 매출을 결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요걸 어떻게 처리해 주면 돼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개인 박수민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래요. 개인한테 제품 팔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받았다, 그 뜻이고요. 세 번째는 똑같이 개인 김수철에게 과세 제품 판매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것들을 전표에 입력하게 되면 전표는 당연히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이 들어가겠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속서류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집계표에 이 항목들이 주르륵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거 작성할 줄 아는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줬던 자료 1번, 2번, 3번을 보시고 문제에서도 지금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 자료 1번, 3번의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전산 세무이급 그 세무사회과 시험을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그 TAT 그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 문제가 보편적으로 좀 더 실무 업무에 근접하고 순서도 좀 뭐랄까 좀 세무사회 시험 문제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게 되면 자료 1번하고 3번 주어진 거 입력하라는 거 이 항목만 정확하게 잘 입력하시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대부분이 조회만 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료 1번부터 3번까지 입력하라고 하니 주어진 자료 1번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날짜 10월 5일 날짜죠. 인공지능 선풍기 판매한 거 전자세금계산서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0월 5일 날짜로 자, 부가세 유형은 매출이었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였으니까 과세 누르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인공지능 선풍기
수량은 10개, 단가는 30만원. 자, 거래처는 하남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기는 합계 금액 뭐 줬다는 얘기가 있었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매출한 자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입력을 했는데 이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기할 때 분계 코드 번호가 4번 카드로 결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4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용카드사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였었죠. 신한카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뭐 설명은 수업할 때 제가 해드렸긴 했겠지만은 증빙서류가 한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적격 증빙이 발급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앞에 입력했던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였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지금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다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에서도 공급가액 세액 그렇게 입력이 될 것이고요. 신용카드로 별도로 입력한다 그래도 공급가액 세액이 나오는데 이중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했는데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우리가 받는 경우에 이 중복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거는 이 돈 받은 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뭐 매출세액 공제받은 그 신용카드 대금이에요라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는 거를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거예요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주게끔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 여기 신용카드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거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분계는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얘가 여기 첫 번째 세금계산서로 거래 발급해 준 것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을 때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 자료 두 번째 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여기 박수민 씨라고 되어 있었죠. 이 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날짜 볼까요? 거래 일자는 11월 20일 날로 되어 있죠. 거래처는 박수민 씨한테 날짜는 11월 20일로 해주시고요. 유형 자 제품을 판매했죠. 개인이고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연표죠. 과세니까 카과 요거 눌러야 되겠죠. 자 신용카드사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얘도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품목은 그냥 제품 판매에 따랐으니까 제품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공급가액 란에다가는 공급대가인 55만원을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박수민 씨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는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로 해주시면 두 번째 거래 자료도 입력이 마무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빙서는 현금 영수증이었죠. 현금 영수증에 대한 거래는 12월 15일 날짜 거래일자고요. 금액은 33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수철이라고 되어 있죠. 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5일. 자, 유형은 자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과 22번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품목은 그냥 제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얘도 공급가액세 나눠지죠. 자, 거래처는 김수철 씨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는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분기하게 되면 제품 매출에서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가 주어진 1번부터 3번까지 자료 다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수행과제에서 우리가 1번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매매출 전표에 다 입력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입력된 결과를 두 번째, 여기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지기표라고 되어 있죠. 요거 작성하래요. 얘가 바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것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부가가치세 첫 번째 거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지기표 요게 부속 서류거든요. 부속 서류 클릭을 띵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는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당황할 거 없이 여기 블록이 있죠. 블록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딱 반영된 거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하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입력했던 금액들이 공급 대가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중에서 아까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매출했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두 번째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지기표 작성을 끝낸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작성했으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갖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세 번째예요. 보시게 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 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시오 되어 있죠.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속서류는 크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는 관련 거래 전표 입력이에요. 전표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작성이라는 순서를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신고서를 작성하다.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연결돼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산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홈택스가 되겠죠.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무서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뭐 영세 법인 사업자는 제외하고요. 하여튼 포함해도 상관없지만은 법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예정신고, 확정신고 우리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신고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확정신고 때만이에요. 확정신고 때. 그러면 1기 확정신고 때하고 2기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 중에서 10,000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눌러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띵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거 뭐 말하거나 따질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입력했던 신용카드에 대한 항목들은 여기에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전표 입력이 되어 있는 항목들은 여기에 카과 현과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부속세료는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88만 원 똑같죠? 여하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어디에서 입력해 주는 거냐면 여기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경감공제세액에서 뭘 경감 빼주거나 공제해주는 세액칸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10,000원이 나와야지 돼요. 그럼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칸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항목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공제해주기로 했던 10,000원을 이렇게 띵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X표 누르시게 되면 여기 10,000원 반영되어 있는 거 그랬어요. 여기요. 10,000원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결과 부가가치세 이기확정신고세에서 우리가 매출세액으로 총 2,738만 원을 내야지 되는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56,800원이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금액이 원래는 2,432만 3,200원이었었는데 여기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빼주니까 여기서 10,000원이 줄어들어서 실제적으로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는 2,431만 3,200원이 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하고 여기 저장이라고 눌러져 있죠. 저장 꼭 눌러주세요. 물론 이거 닫을 때 자동으로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수행과제에서 여기 3번까지 다 반영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속세료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쭉 다 입력하는 걸 같이 해봤고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관리라고 해서 실무 수행평가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칸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최대한대로 짧게 해놔야지 화면하고 같이 볼 수 있겠죠. 자, 11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전표 조회를 해달래요. 메인 매출 전표 조회해달라고 하니까 메인 매출 전표 조회해서요. 5월 10일자 5월 10일자 계약금. 자, 5월 10일자 수정세금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번호 입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수정 전표는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보이시나요? 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수정 입력 사유라고 되어 있고 여기 코드번호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4번 되어 있죠. 4번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코드번호가 4번이에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던 사유 코드번호는 4번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부속신고서 바로 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죠. 클릭하시고요. 일기 확정신고 기간이면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확정 클릭해 주시고요. 엔터 친 다음에 주 거래처예요. 주 세방기업에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발행이 됐다면 매출이겠죠. 매출 클릭되어 있고요. 여기 세방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래처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공급가액은 세방기업 공급가액은 2,050만 원이라고 답되어 있네요. 요거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기 확정 똑같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매수 총 몇 개요? 물어보고 있죠? 자, 매출 세금계산서에 발급된 매수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총 31라고 나와 있죠? 31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조회를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구대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해서 열어보고요. 2기 예정신고기간 우리 아까 했던 거네요. 여기 9월까지 저장했던 것 그대로 사용하죠. 띵 해놓은 다음에 질문은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의 보증금, 이자, 아까 간주임대료 그랬죠? 보증금 이자 얼마예요? 간주임대료 얼마요?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보증금 이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 이자 똑같은 거 써져 있어요. 금액 23만 8,356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볼까요?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합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2기 예정신고기간이죠. 저장된 거 그대로 불러와야 될 것이고요. 여기 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이라 그랬죠. 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과세금액 2억 5,200이라고 요거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똑같이 2기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한 14번이라고 돼 있죠. 여기 14번은 여기 있어요. 매입세액에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코드번호 14번에서 공제 매입세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3,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똑같이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부가서류죠. 부속서류, 첨부서류, 부속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달래요. 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해보면 별거 어렵지는 않지만 좀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씩 다 눌러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첨부서류는 여기에 대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계산 면세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서 합계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계산서 합계표 2기 예정 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이잖아요. 여기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매출 계산서가 한 건이 있죠. 그럼 요거 당연히
부가가치 있을 때 요 부속 서류, 첨부 서류까지 같이 제출해야지 돼요. 그래서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요거 제출해야지 돼요. 해당되는 것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클릭하셔서요. 똑같이 이기 예정 있을 때 우리 아까 요거 9월 거 했었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요것도 제출을 해야 되죠.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돼요. 얘도.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요.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있죠.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찾는 거 헷갈려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여기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날짜는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쭉 보시게 되면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 작성해야 되는 거 해당사항 없는 거는 바로 요 3번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기 있죠. 발행직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돼 있죠. 발행 밑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 보시고 7월부터 9월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도 해당되는 항목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서류, 해당되지 않는 거는 요 3번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은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요 내용들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찾으려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분 좀 익숙해져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게 하나하나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자, 여기 정확하게 이거만 보고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대로 조회해 보는 걸로 알게 드린 거랍니다. 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은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과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과표를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럼 과표에서 이 과표에서 여기 보시면 계산서, 발급, 수취 내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떠 있으면 얘는 제출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금액이 있으면 금액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부속 서류, 첨부 서류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아까 간주임대료 한 거기 때문에 여기 14번 건별로 입력했던 자료에 대해서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요 옆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럼 얘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얘는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라고 해서 여기 금액이 있다면 얘를 제출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금액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는 여기 나타나는 항목에 대한 명세서이기 때문에 여기 없다면 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이라고 그러면 수령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수령이라고 하면 매입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바로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수령금이 합계해서 지출할 게 있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잔표 수치 금액 있죠. 요거. 그럼 얘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보고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 여부를 제출해야 되는지, 부가가치세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순서로 본다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 있는 금액에 대한 상세한 명세가 이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예요. 이걸 볼 줄 알면은 제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해당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시는 걸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고서도 부속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니구나, 그럼 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 조회를 해서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과세 매출번 5번이라고 됐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여기 12월 달까지 해서 조회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여기 있죠?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합계 금액은 요거네요. 그죠? 418만원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19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 이기 확정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기 확정 거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고요. 문지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여러분이 금방 잘 찾기만 하시면 돼요.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란 2억 7,300이라고 요것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해야 될 세액 27번 단이라고 되어 있죠. 27번 단은 여기 차가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코드번호 27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착각하셔서 납부 환급세 이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차가감 납부할 거 27번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요거를 답해 주시면 돼요. 2,431만 3,200원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무수행 두 번째 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있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요 다음 실무수행 세 번째 거 결산 문제는 다음 파트에서 결산 파트하고 그다음에 결산 파트하고 뭐가 있죠? 소득세 연말정산이죠. 문제 풀고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거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